안녕하세요. 평범한 인생 평생입니다. 오늘은 대동모빌리티 GS100 차량을 살펴볼 건데요. 대동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동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모빌리티 회사인데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1962년 업계 최초로 동력 경운기를 만든 이력을 갖춘 대기업이죠.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1975년 생산이 되었으니 얼마나 오래된 회사인지 체감이 되시죠? 스펙을 살펴보면 현대캐피코의 6.8kW의 모터, LG에너지솔루션의 48V 30A 배터리 2개가 들어가고 무게는 135kg, 브레이크는 CBS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모터와 배터리를 포함한 약 90%의 부품이 국산화가 된 모델입니다. 기능은 매우 심플한데요. 좌측 킥박스에는 상향등, 비상등, 클락션, 모드 전환,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깜빡이는 작동 후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작동 해제됩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봉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가지 거치대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우측 킥박스를 살펴볼게요. 셀렉트 버튼은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총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네요. 그 옆에 트립 데이터 리셋 버튼, 그리고 회생제동 버튼. 회생제동은 스로틀을 당기다가 놓으면 약간의 제동이 되면서 전기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후진과 레디 버튼이 있습니다. 레디 상태에서 후진을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USB 잭은 2개가 있네요. 수납함은 생각보다 매우 넉넉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오른쪽 수납함에도 500ml의 물통이 딱 맞게 들어갑니다.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시동 레버를 누르면 키 온 상태가 되고 한 칸 돌리면 배터리 보관함을 열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흠집이 많이 생겼는데요. 배터리가 앞쪽에 있어 타고 내릴 때 발이 자주 걸립니다. 그 대신 풀페이스가 들어가는 공간을 얻었죠. 키 온 상태에서 2번 돌리면 시동이 걸립니다. 저에게 있어 신세계였던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 GS100에는 필수로 장착해야 하는 부품이기도 합니다. 사이드 스탠드는 생각보다 많이 길고 연약한데요. 약간의 내리막 경사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갓길 주차 시 왼쪽 노면이 높으면 넘어질 듯 불안합니다. 평지에 사이드 스탠드로 세우면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메인 스탠드 또한 약한 편인데요. 내리막 경사에서 메인 스탠드로 주차 시 안 밀리는지 꼭 재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풀려서 한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는 필수입니다. 스크린은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스크린을 올리면 어깨 정도까지 올라오는 높이입니다. 다만 올린 상태에서는 찌그덕거리는 소음이 약간 발생합니다. 스크린을 올려도 얼굴 쪽 바람을 전혀 막아주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호환되는 대왕 스크린을 알아보고 있는데 찾게 되면 공유하겠습니다. 전륜 타이어 110-70-14, 후륜 타이어 130-70-13의 사이즈입니다. 타이어 폭은 꽤나 넓은 편이고요. PCX와 비슷합니다. 리어 쇼버는 1단부터 5단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도로로 나가기 전에 간단히 한 바퀴 돌아보죠. 스포츠로 놓고 가볍게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빽 하는 소리는 저속일 때 나는 소리인데요. 15km일 때 가장 크고 속도가 낮아질수록 작아집니다.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서 효과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귀에 꽂히는 소리라 잘 비켜줍니다. 근데 제 귀에도 잘 꽂힌다는 게 조용한 곳에서는 신경이 꽤나 쓰입니다. 코너링도 앞 타이어 110, 뒷 타이어 130으로 넓은 편이라 안정감이 있네요. 승차감은 유압식 쇼바를 쓰고 있어 준수한 편입니다. 방지턱에서 약간 튀는 감이 있는데 큰 충격 없이 무난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의 가속력은 상당히 시원합니다. 출발할 때 튕기는 느낌 전혀 없이 묵직하게 뒤에서 밀어주듯 나가는 맛이 아주 좋네요. 하지만 처음 스포츠 모드 이용할 때 생각 잘하세요. 한번 맞들리면 헤어나올 수 6.8kW의 모터로 0-50이 4.9초가 나옵니다. 브레이크는 CBS 방식으로 브레이크 한쪽만 잡아도 앞, 뒤 모두 제동이 되는데 지난번 리뷰했던 블루샤크 R1 라이트보다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양쪽 다 잡으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잘 세워줍니다.
이제 도로로 나가서 주행을 해볼 건데요. 도로에서 주행할 때 순간 가속이 워낙 좋아 차선 변경에 용이하고 특히나 오르막길에서는 발군의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농기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전기 오토바이에 녹아들었음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 탱크를 탄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갈고 전비 테스트 및 각 주행 모드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자, 이제 배터리를 갈러 가볼게요. 저는 크루에서 지원해준 GS100을 2달 정도 타고 있습니다. 스테이션으로 찾아가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파란 점이 내 위치고 가까운 스테이션을 누른 후 길 안내를 누르면 됩니다. 지도는 T맵, 네이버 지도, 카카오 내비를 지원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이 너무 번거로웠어요. 목적지는 따로 있는데 굳이 크루 어플을 켜서 경로 안내를 하고 배터리를 갈고 또 목적지를 검색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선 배터리 스테이션을 내비 즐겨찾기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던 대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경로 안내를 누릅니다. 오른쪽 상단의 돋보기를 누르고 별표 저장을 누르면 리스트가 뜨는데요. 크루 폴더를 누르면 내 경로상 가까운 크루 스테이션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스테이션을 누르고 경유지를 추가하면 출발할 때 한 번에 전체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구독, 좋아요. 가까운 스테이션에 도착을 했네요. 배터리 뚜껑을 열고 배터리는 뺄 때 뒤에 거부터 빼야 합니다. 뚜껑에 써 있어요. 그리고 교체 방법은 쇼츠에 따로 올려뒀습니다. 저 친구 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GS100의 배터리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업체는 크루, 나누, 무빙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모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사용하죠. 나누는 서울, 부산, 대구, 무빙은 대전, 진주, 크루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크루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내 기업으로 자회사와 비슷한 개념의 회사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금이 들어가는 회사라는 것이죠. 현재 크루는 관악, 동작, 서초, 강남 지역 GS25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4-5개 중 하나 정도 설치된 느낌입니다. 이제는 지나가다 GS25가 보이면 스테이션이 있나 보는 게 습관이 됐네요. 그리고 배터리는 다른 회사의 스테이션에서 호환되지 않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크루는 이미 100개 정도의 스테이션이 깔려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본과 크루의 실행력으로 2025년까지 전국 700개의 스테이션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크루 어플에서는 주행 데이터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11월에 1034km를 주행했네요. 제가 주로 운행하는 지역이 관악산맥이라 연비가 더 안 나오겠지만 PCX 연비가 40km라고 가정하고 1000km 주행하려면 22리터의 연료가 필요하죠. 리터당 1600원 잡으면 35,500원의 비용이 나옵니다. 월 2475km 이상 타시는 분들이 크루 구독료 99,000원만큼의 유류비가 지출되겠네요. 하지만 유류비가 아닌 유지비를 생각하면 PCX는 엔진오일, 미션 오일을 자주 갈아줘야 하니 격차는 벌어지겠습니다. 타이어와 같은 공통비용은 비교해서 제외하고 오일류만 생각하면 GS100은 미션 오일만 3만 km마다 갈아주면 된다고 하네요. 크루에서 구간별 요금제가 생기면 좋겠네요. 배터리 교체가 끝났습니다. 배터리 무게는 하나당 10.6kg으로 크게 부담은 없는 무게네요. 그리고 배터리 뚜껑에 센서가 있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니까 시동 안 걸리면 꽉 눌러보세요. 자, 이제 연비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테스트 영상을 이미 찍었었습니다. 그때는 배터리 교환 없이 스포츠와 노말을 연속해서 주행을 했었는데 동일한 량의 배터리가 소모되었더라고요. 리튬이온은 배터리 잔량이 낮아지면 효율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GS100은 잔량이 낮아질수록 배터리 소모량을 키워 일정한 성능을 내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주행한 스포츠와 후주행한 노멀 모드의 배터리 소모가 똑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각 모드 주행 전에 배터리 교체를 해서 최대한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에코부터 전비 테스트를 해볼게요. 현재 기온은 0도입니다. 에코 모드에서 초반 가속력은 상당히 더딥니다. 물론 일정 속도를 넘어가면 가속이 붙지만 다른 차량들과 속도를 맞추기엔 탄력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최고 속도는 계기판 속도 70km 정도이고 GPS 속도와 약 10%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모드에 따라 승차감이 변하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없네요. 지금 출발 지점이 약간 오르막길인데요. 오르막길에서는 힘을 전혀 내지 못합니다. 에코의 활용성은 막히는 도로에서 딱 적합할 것 같네요. 하지만 오르막에서는 힘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르막 정체 구간에서는 활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출발지에 도착을 했네요. 총 주행거리는 10.4km, 배터리는 19%를 소모했습니다. 바로 배터리를 갈고 노멀 모드. 확실히 노멀 모드의 초반 가속은 에코와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 모드에서 다른 차량과 적절히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정도고 최고 속도는 80km입니다. 약간의 오르막길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내주긴 하는데
뭔가 아침 먹고 한 끼도 안 먹은 상태에서 퇴근할 때 계단을 올라가는 느낌. 에코는 이틀 굶고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도 10.4km 주행을 했고 10%를 소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초반 가속은 상당히 시원합니다. 초반에 튀는 느낌도 전혀 없었는데요. 왜 그 옛날 국산 중형차 악셀 밟으면 팍 튕기듯이 튀어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독일차는 묵직하게 밀어주는 느낌이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후자에 가까운 느낌의 스타트를 보여줍니다. 일반 도로에서 타 차량을 추월하기에 부족함 없는 가속력을 보여주고 최고 속도는 90km입니다. 0-50이 4.9초인데 60에서 70km부터 가속이 아주 약간 더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의 오르막에서는 일반 평지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돌파력이 좋습니다. 뭔가 땅을 잡아 끌면서 올라가는 자동차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코스로 주행을 했는데 10km 정도가 나왔네요. 배터리는 23%를 소모했습니다. 각 모드마다 10km당 2% 정도 차이가 나네요.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이번에 전비 테스트를 한 GS100은 소식좌 유도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배터리의 전압과 전류가 낮은 상태에서 모터의 높은 출력을 감당하려니 녹아내릴 수밖에 없죠.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배터리의 용량을 높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오토바이의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죠. 현재와 동일한 크기로 높은 용량의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개발 중이라고 하니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네요. 전 그냥 스포츠로 다녀야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1000개 이상의 스테이션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때쯤이면 전국에 널린 게 스테이션일 테니까요. 이제 제가 꼽은 최악의 오르막에서 주행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꼽은 최악의 오르막길로 가볼게요. 전기 오토바이는 오르막에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평이 많은데요. 과연 GS100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긴데 위험해 보이니까 옆 골목에서 해볼게요. 영상에는 잘 안 담기는데 제 체감상 40도 이상의 언덕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대략 이런 느낌의 언덕이고요. 에코부터 시작해볼게요. 역시나 에코는 약간의 오르막에서도 힘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가속도를 이용해서 또 안되네요. 다음은 노멀 모드입니다. 약간의 경사에서는 힘을 받쳐주는 듯 하다가 가파른 경사를 만나면 뒷심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스로틀 열심히 당기는 중입니다. 실패. 다음은 스포츠.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해도 전혀 문제없이 오르막을 오르는 모습입니다. 트랙터의 견인력을 스포츠에 몰빵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가장 놀랐던 게 후진인데요. 이걸 후진으로 올라갑니다. 가파른 언덕에서 정차했다가 후진을 하게 되면 힘을 못 받고 앞으로 밀리면서 후진이 풀려버리는데요. 첫 힘이 받쳐주기 전까지는 버텨줘야 합니다. 그 전에 차가 앞으로 밀리면 후진이 풀려버립니다. 첫 힘을 잘 유지하면 후진의 한계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후진에도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평지에서도 이 속도입니다. 조금 답답합니다. 오르막 한 줄 평. 대단하다. 여러분이 생각한 최악의 오르막길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비소로 가볼게요. 원래 1000에서 1200 사이에 점검받으러 오라고 했었는데 1500이 넘어서 가게 되었네요. 이 차량은 오너스에서 제공되는 리스 차량인데요. 차량 가격과 보험료 등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금액인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리스료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늘 합리적일 순 없거든요. 오너스도 타 리스사와 별다른 것 없는 적절한 리스료의 리스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쉽게 갖출 수 없는 큰 장점이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바로 정비 인프라입니다. 저의 경우 10여 년간 자동차 세일즈를 했었고 정비 관련한 지식도 꽤 많은 편인데요. 자동차야 대부분 지역마다 서비스 센터가 있기도 하고 거래하는 공업사도 있었으니 어려움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뭘 갈아야 하고 금액은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오토바이 정비에 대해 잘 아는 지인이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너스는 제휴 정비소와 협약을 맺는 기준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정찰제로 가격을 책정해 가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물어볼 데도 없는 초보들한테는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와 MOU도 체결했다고 하네요.
적어도 눈탱이만큼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어볼 곳이 없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어플을 이용해 주변 제휴 정비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정비 히스토리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내려와가지고 아침에 내려왔어요? 예, 이거 좀 흔들리잖아요. 아, 네네. 네, 이거 쪼여드릴 거예요. 이게 이거 CT 같은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좀 많이 내려오면 네네. 주행하다가 빠지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요? 저희가 체인을 쪼여드려요. 권장 정비 내역은 5,000km의 브레이크 패드, 10,000km의 브레이크 디스크, 20,000km의 브레이크 오일, 30,000km의 모터 오일 및 냉각수를 교체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1000에서 1,500km마다 체인은 점검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GS100의 주행과 정비에 관련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주행에 관련해서는 흠잡을 게 없는 성능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아쉬운 게 완충 시 주행 가는 거리인데 출력 대비 배터리 용량이 한계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션만 관악 수준으로 주요 도시에 쫙 깔린다면 배터리에 대한 단점은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심심하면 보이는 게 스테이션이거든요. 그리고 GS100은 높은 주행 성능에 비해 구조와 잡소리 등의 품질적인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대동 모빌리티의 초기 모델이라는 걸 감안하고 보면 생각보다 꽤 잘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기 모터바이크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 6개월간 전기 스쿠터를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